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토마 피케티의 자본과 이데올로기입니다. 지금 우리가 1부 2장을 읽고 있습니다. 유럽 신분사회 권력과 소유하는 장이죠. 근데 그 2장 안에 또 이렇게 몇 개의 주제를 가지고 단락들이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한 단락 정도를 매일 읽어 나가는 것으로, 물론 짧은 단락인 경우에는 2개의 단락을 읽을 수도 있고요. 그렇게 해서 매일 영상을 업로드하는 방식으로 한번 진행해 볼 생각입니다. 일주일 1번 내지 5번 정도 올리는 것을 계획하면서 영상을 올려보려고 합니다. 오늘 1부 2장 유럽 신분사회 권력과 소유 111페이지입니다. 이 단락의 제목은 귀족, 대혁명과 왕정복고 사이의 소유 계급입니다. 이 제목이 항상 중요하죠. 대혁명, 프랑스 혁명을 얘기하죠. 프랑스 혁명과 혁명이 반동에 의해서 왕정으로 복고되는 시간이 있었죠. 그 사이의 소유관계가 어떻게 되어졌는가, 특히 귀족들의 소유관계가 어떻게 되어졌는가 하는 것을 다루고 있는 장입니다. 더 일반적으로 사제와 귀족이 앙시엠 레짐 사회의 여타분과 맺는 지배관계를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인원수 문제에만 국한해서는 안 된다. 무엇보다도 두 특권층과 불가분으로 엮여있는 상징적, 세습적, 정치적 자원들 또한 분석해 봐야 한다. 물론 사제와 귀족은 앙시엠 레짐에서 약간의 인구 비율만을 점했고 이 점유율은 대혁명 이전 세기 동안에 줄어들었다. 하지만 이것으로 근본적인 현실이 은폐되어서는 안 된다. 진행 중인 진화의 규모가 어떠하든 간에 1789년 대혁명 전야에 물질적 부와 정치 경제적 권력의 상당 부분이 계속해서 두 지배계급에게 집중되었다는 바로 그 현실 말이다. 이 대목에서도 역시 가용 자료는 불완전하지만 적어도 토지 소유와 관련해서는 그 추이가 비교적 명확하다. 1780년 무렵 귀족과 사제는 총 인구의 약 1.5%였지만 왕국에서 토지의 절반을 보유했다. 예컨대 가용 통계에 따르면 두 신분이 대략 40에서 45%를 보유했고 그 중에서 귀족은 약 25에서 30%, 사제는 15%였는데 지방 간에는 큰 편차가 있었다. 어느 지역들에서는 고작 5%가 사제의 것인데 다른 지역들에서는 20%가 넘는다. 토지 소유에서 두 특권층의 점유율은 교회 11조의 축제를 포함시킨다면 무려 55에서 60%에 달했다. 물론 11조는 엄밀한 의미에서 소유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 11조를 통해 교회가 전체 왕국 소유 중에서 막대한 몫의 농업 생산물 수혜를 영구적으로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11조에 따라 교회는 매우 중요한 이점을 제공받게 된다. 앙시엠 레짐에서 귀족과 사제의 소유권 집행과 결부된 사법적 권력과 여타 영주권 및 왕권이 제공하는 이점들을 고려했더라면 특권층의 점유율은 훨씬 더 높았을 테지만 우리는 여기서 이걸 고려하려 하지는 않았다. 대혁명은 이러한 균형을 특히 사제와 관련해 근원적으로 뒤집으려 했다. 교회 재산의 몰수로 말미암아 교회 소유는 거의 전부 바닥이 났고 11조는 단숨에 폐지되었다. 비교해보자면 귀족의 토지 소유는 대략 절반으로 줄었으나 그 뒤에 부분적으로 회복되었으니 분명 현격한 변화는 아니었다. 예컨대 북프랑스의 도에서는 두 특권층이 보유한 토지 점유율이 1988년에 42%, 귀족이 22%, 사제가 20%에서 1802년에는 10위가 채 안 되었다. 귀족이 11%, 사제가 1% 이하. 다른 데파르트망들에 관한 가용 자료에서도 이 같은 추이가 확인된다. 데파르트망이라는 것은 프랑스의 지자체를 의미하는 명칭입니다. 전체적으로는 대혁명 전야의 전체 소유에서 귀족의 점유율이 4분의 1에서 3분의 1 사이였고 19세기 초에는 이 역시 여전히 매우 높지만
10분의 1에서 5분의 1 사이였던 것으로 짐작해 볼 수 있다. 더 정확히 밝혀야 하는 것은 이 추계가 상위 자산에서 귀족이 점하는 진짜 비중을 과소평가했다는 점인데, 총 자산에서의 점유율에 비해 월등히 낮았던 이 비중은 앙시eng 내진 말기에 상당한 수준에 달했고, 이어서 왕정 복고 이후에 대단히 높은 수준으로 돌아갔다. 상속 관련 문서고에 입각하여 추산할 수 있는 바, 파리 시민의 상위 0.1% 상속분에서 귀족의 점유율은 대혁명 전화의 약 50%였고 1800에서 1810년경에 약 25에서 30%로 떨어졌다가 납세 유권자 군주정 시기가 끝난 뒤인 1830에서 1850년에 40에서 45%까지 다시 올라갔는데 그 후 19세기 하반기 동안에 점차적으로 축소되어 1900에서 1910년 무렵에는 약 10%에 달했다. 이러한 변화와 관련해 여러 지점을 눈여겨볼 만하다. 무엇보다도 우선 이 결과는 상위 자산의 상당 부분이, 그에 따라서 경제적, 재정적 권력의 상당 부분이 소규모 집단, 1780에서 1910년 내내 파리 인구의 고작 1에서 2%였던 귀족에 집중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이러한 통계가 파리 문서고에 있는 수십만 건의 상속 증서, 우리가 질 포스텔비네와 장 로랑 로젠탈과 함께 취합한 그 증서의 디지털화 작업에서 나온 것이라는 점이다. 이 자료에는 나름의 한계가 있다. 특히 우리는 문서에 나오는 성에 근거하여 사망자를 귀족으로 분류했는데 다수의 난점을 야기하는 이 방법은 자료를 분류하면서 적극적인 근사치만을 제공할 수 있을 뿐이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1810에서 1850년의 재상승 및 1850에서 1910년의 감소와 관련해 관찰한 경향들은 대단히 명확하다. 이러한 데이터들은 대혁명기에 확립된 상속, 등기 제도의 소산임을 또한 강조하자 소유의 성격, 토지, 부동산, 사업 자산, 금융 자산 등과 총합 및 소유자의 지위, 귀족이냐 평민이냐를 불문하고 전체의 소유와 연관되어 있었다는 점에서 당대에 놀라울 정도로 보편적이었던 이 제도는 다른 나라들에서는 엄두도 낼 수 없었다. 이 제도는 19세기 내내 그리고 오늘날까지도 실행되는데 대혁명부터 1차 대전까지는 극도로 축소된 비율, 부모 자식 간 직계 상속의 관하에는 고작 1에서 2%로 운영되었다. 이 자료는 소유의 장기적 역사를 분석하기 위한 독특한 관찰점을 제공하는데 우리는 19세기부터 20세기 초까지 프랑스에서 발전한 소유자 사회 내부에서의 자산 집중의 진화를 연구할 때 이를 재론하겠다. 지금 이 단계에서는 이 자료를 통해 상위 자산에서 귀족의 위세 및 그 진화를 수치화할 수 있음을 단순히 강조해 두자. 마지막으로 도표 2.2에 제시된 진화들은 삼원사회의 전환에서 말 그대로 정치적이며 이데올로기적인 요인들, 또한 군사적이고 지정학적인 요인들의 중요성을 보여준다. 물론 귀족의 규모 축소는 이미 18세기에 진행 중이었고 이는 엘리트 및 국가 형성, 그리고 이로부터 도출되는 귀족들의 멜서스주의적인 전략들의 쇄신이라는 장고한 사회 경제적 과정의 결과로 분석될 수 있다. 마찬가지로 1850년과 1910년 사이의 상위 자산에서의 귀족 점유율의 감소는 부분적으로는 사회 경제적 요인들, 특히 산업 부분과 금융 부분에서의 성장을 반영하는데 이 부분들에서는 구례의 귀족 엘리트가 부르주아적이고 상업적인 신흥 엘리트 앞에서 부차적인 역할을 한다. 그럼에도 역시 순수하게 사회 경제적인 접근으로는 1780년과 1800에서 1810년 사이에 귀족 점유율의 급락 및 그 뒤에 이어진 1840에서 1850년까지의 매우 가파른 재상승을 설명하기가 곤란할 것이다. 이 급락은 대혁명기에 실행된 재분배의 충격을, 하지만 혁명적 입법자들이 수립한 새로운 소유 체제를 연구할 다음 장에서 보겠지만 이것을 과장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일부 귀족의 일시적 망명을 반영한다. 반대로 재상승은 무엇보다도 1814에서 1815년 왕정 복고기에 귀족 계급의 국내 복귀 및 이 복귀 자체는 대체로 나폴레옹 군대가 유럽 군주정 연합에 패배한 탓인데 납세 유권자 군주정 기간 1815에서 1848년에 프랑스에서 귀족이 누린 유리함으로 설명된다. 대혁명기에는 귀족이 소유 점유율이 상당히 낮아졌다가 다시 왕정 복고기에 이르러서 재상승했다는 것을 말합니다. 특히 저 유명한 망명 귀족을 위한 천만금이란 말이 생각날 텐데 왕정 복고기 초창기부터 논의되어 마침내 1825년에 채택된 이 상징적 조치는 망명한 구귀족들에게 대혁명기에 상실한 토지와 주택을 보상해 주기 위해 엄청난 액수를 지급해 주려는 것이었다. 전적으로 납세자 부담과 국채로 충당되며 그 시대 국민소득의 거의 15%에 이른다. 그러니까 대혁명기에 귀족들이 상실했던 것을 다시 복구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이와 동시에 빌레르 백작이 이끈 루이 18세와 그 뒤를 이은 샤를 10세의 정부들은 이 두 왕 모두 1793년 단두대에서 처형된 루이 16세의 형제들이다. 아이티에 1억 5천만 금보니 프랑이라는 막대한 그 시대 아이티의 3년치 국민소득을 상회하는 배상을 부과하게 된다. 이는 대부분 귀족인 구노예 소유주들이 아이티 이후 노예 소유권을 박탈당한 것에 대해 보상해 주려는 것이었다. 더 일반적으로는 모든 것이 시사하는 바 국가장치로서의 사법체계 전체가 1815년에서 1845년 사이에 특히 대혁명 동안에 실행 재분배로 인해 야기된 숱한 소송들에서 매우 명확하게 친귀족 성향을 보였다는 점이다. 이러한 정치적 연보에서 보다시피 구례의 사문사회에서 소유자 사회로의 전환은 전체 유럽 사회의 다른 곳에서와 마찬가지로 프랑스에서도 다수의 돌발 사태들을 따라가며 이루어졌다. 1789년의 단절은 이것도 중요하긴 하나 여러 가능성 있는 진화를 여전히 열린 채로 놓아두었다. 오늘 16페이지까지 읽었습니다. 그리스도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